2018년 겨울 강원도 원주 개통도 하지 않은 출렁다리 위에서 28살 여성이 90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딸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옆에 있던 엄마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리 아래를 향해 누군가와 눈짓을 주고 받았습니다. 며칠 뒤 공개된 사진 한 장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추락하는 딸의 등 뒤에서 엄마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째서 웃고 있었을까요? 체포된 엄마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난 아니야. 그 애가 그랬어. 그 애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눈물로 장모를 감싸며 나타난 완벽한 사위. 그는 왜 7년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까요? 버려진 아이가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버려진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제가 봐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5일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 자락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 길이 200m, 높이 100m. 국내 최장 산악 출렁다리로 한 달 뒤 개통을 앞두고 있었죠. 공사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다리 위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오선영, 52살, 그리고 그녀의 딸 윤지연, 28살. 두 사람이 어떻게 통제구역에 들어갔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벽 5시 47분 인근 주민의 신고로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신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다리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사람 같았어요. 신고를 받은 원주 소방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건 6시 15분. 짙은 안개 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고 윤지연의 시신은 9시가 넘어서야 발견됐습니다. 100m 아래 계곡 바다. 그녀는 바위에 부딪혀 즉사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은 다리 위에 홀로 서 있는 오선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난간을 붙잡은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경찰이 다가가 말을 걸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눈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선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가 떨어졌어요.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죠.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담담했습니다. 경찰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일단 실족사로 초동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개통 전 다리에 무단 침입한 모녀, 안개 속에서 발을 헛디딘 딸. 안타깝지만 흔히 있는 사고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사흘 뒤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한 등산객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새벽 맞은편 산 능선에서 일출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죠. 사진 속에는 출렁다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고 한 사람이 난간 바깥으로 몸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추락하는 순간이었죠. 경찰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추락하는 여성의 등 뒤에 서 있는 또 다른 여성.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100m 아래로 떨어지는 그 순간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은 폭발했고 오선영이라는 이름 석자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악마라 불렀고 딸을 죽인 살인마라 단정 지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오선영은 딸이 추락한 뒤 약 5분간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서서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눈짓을 주고받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100m 아래 계곡에 누가 있었을까요? 경찰은 오선영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 없는 얼굴로 조사에 응했죠. 경찰이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왜 웃고 계신 겁니까? 오선영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웃는 게 아니야. 경찰이 다그쳤습니다. 그럼 뭡니까? 오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공포.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애가 왔어요. 경찰이 되물었습니다. 누가요? 오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들부들 떨면서 같은 말만 반복했죠. 그 애가 왔어. 그 애가 다시 왔어.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리 위에는 분명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오선영과 윤지연. 그런데 오선영이 말하는 그 애는 누구일까요?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윤지연에게는 5억 원의 생명보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어머니 오선영. 보험 가입 시점은 사건 석 달 전이었죠. 그리고 오선영에게는 1억 원의 도박 빚이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모든 정황이 살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선영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밀지 않았어요. 나는 밀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딸을 죽인 살인마의 거짓말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말한 그 애는 정말 누구일까요? 사진이 공개된 다음 날, 대한민국이 들끓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이 사건 관련 키워드로 도배됐죠. 소금산 출렁다리, 오선영, 윤지연, 추락 사진, 웃는 엄마.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딸이 죽어가는데 웃다니. 사형시켜라. 악마도 저런 짓은 안 한다.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고 프로파일러와 범죄심리 전문가들이 연일 출연해서 오선영을 분석했죠. 저 미소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표정입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선영은 하룻밤 새 대한민국에서 가장 증오받는 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거든요. 다리 위에는 CCTV가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과 정황 증거만으로는 살인을 입증하기 어려웠죠. 담당 검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론은 당장 체포하라고 아우성이었지만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때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윤지연의 휴대폰이 복구된 겁니다. 물에 젖어 고장났던 휴대폰에서 삭제된 문자 메시지 몇 건이 살아났죠. 발신자는 어머니 오선영이었습니다. 사건 이틀 전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좋은데 데려갈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리고 사건 당일 새벽에 보낸 마지막 문자. 다리에서 만나. 꼭 혼자 와. 경찰은 이 문자를 근거로 오선영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연행되는 그녀의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오선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갔죠. 시민들은 경찰서 앞에 모여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살인마, 지옥에 가라. 취조실에서 오선영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딸을 개통 전 다리로 불렀습니까? 오선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경치가 좋다고 들었어요. 지연이가 요즘 힘들어해서 기분 전환시켜주고 싶었어요. 형사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5억 원 보험금, 1억 원 도박비, 다 알고 있습니다. 오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우연이에요. 보험은 지연이가 직접 든 거예요. 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익자가 왜 본인입니까? 딸이 죽으면 빚 갚고도 4억이 남겠네요. 오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밀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스스로 난간에 올라갔어요. 형사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 웃음은 뭡니까? 딸이 떨어지는데 왜 웃고 있었습니까? 오선영은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린 것처럼요. 웃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애를 봤어요.
경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요? 오선영의 다음 말에 취조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 밑에 있었어요. 검은 옷 입은 남자. 그 애가 지연이를 끌어당겼어요. 경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는 겁니까? 다리 밑은 100m 절벽이에요. 거기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오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 애가 손을 뻗어서 지연이 발목을 잡았어요. 경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형적인 범인의 변명이라고 생각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빠져나가려는 수작이라고요. 하지만 오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나를 봤어요. 나를 올려다보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진 거예요. 웃은 게 아니라 경악한 거예요. 경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오선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죠. 그녀의 말을 뒷받침해 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틀 뒤, 검찰은 오선영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 증거들을 쏟아냈죠. 보험금, 도박빚, 유인 문자, 그리고 그 사진. 국선 변호인은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슬픔이 서려 있었죠. 그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오선영이 그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피해자 윤지연 씨의 남편입니다. 박준호 씨요. 법정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사위가 장모의 재판에 참석한 겁니다. 그것도 장모가 아내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에요. 박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재판장님,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은 죄가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반문했습니다. 뭐라고요? 박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모님은 제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고예요. 저는 장모님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착한 사위, 아내를 잃고도 장모를 감싸는 따뜻한 남자.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석의 오선영은 사위를 바라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가 아니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증언은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이 장모를 감싸다니. 언론은 그를 착한 사위라 불렀고 방송마다 그의 인터뷰가 나갔죠. 박준호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이는 우울증이 있었어요. 제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은 지연이를 끔찍이 아끼셨어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댓글 창이 바뀌기 시작했죠. 저 사위 진짜 천사다. 장모가 저런 누명 쓰는데 저렇게 나서다니. 오선영 무죄일 수도 있겠네. 여론이 흔들렸습니다. 마녀 사냥을 멈추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일부 언론은 사진의 진위를 의심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죠. 재판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려웠고 결국 오선영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오선영을 박준호가 부축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장모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오선영의 얼굴을 자세히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뻣뻣하게 서 있었죠.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는 듯했습니다. 박준호는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중견 건설회사의 임원이었고 업계에서 촉망받는 인재였죠.
장인과 장모 없이 홀로 장례를 치르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안쓰러워했습니다. 착한 사위, 불쌍한 남편, 국민의 아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잊혀갔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는 예정대로 개통됐고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죠. 그 다리에서 젊은 여성이 추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이 사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강수, 53살, 강원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 그는 초동수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그는 틈틈이 사건 파일을 들춰봤죠.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끝난 사건 왜 자꾸 들여다봐요? 최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죠. 그 사진, 추락하는 딸 뒤에서 웃고 있는 엄마의 사진. 최강수는 그 표정을 수백 번은 봤습니다. 확대도 해보고, 각도도 바꿔보고, 표정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도 해봤죠.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웃음이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놀란 거야. 뭔가를 보고 경악한 거야. 오선영이 취조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리 밑에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있었다고. 그 남자가 딸의 발목을 잡아당겼다고. 당시에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00m 절벽 아래에 어떻게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오선영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쟁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뭔가를 본 사람의 눈이었죠. 최강수는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된 그곳에 서서 그는 다리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찔한 높이, 100m 아래로 바위와 계곡이 보였죠.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곳.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다리 교각 아래 암벽 중간쯤에 철제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공사 당시 사용했던 족장이었죠. 폭이 50cm 정도 되는 좁은 발판, 사람 한 명이 겨우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최강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적이라면, 적이 숨어 있었다면, 그는 휴대폰을 꺼내 교각 아래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당시 공사 기록을 뒤졌죠. 족장은 사건 일주일 뒤에 철거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거기 있었을 수 있어. 최강수는 사건 당일의 모든 기록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출동 기록, 신고 내용, 목격자 진술, 부검 결과.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지연의 시신에서 발견된 손상 패턴이었습니다. 추락으로 인한 충격 외에 오른쪽 발목에 강한 압박 흔적이 있었죠. 부검인은 추락 과정에서 바위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했지만 최강수가 보기엔 뭔가 달랐습니다. 이건 손으로 잡은 자국 같은데. 그는 부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발목에 멍자국, 분명히 5개의 손가락 모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선영이 진실을 말한 거야. 정말로 누군가 발목을 잡은 거야. 하지만 누가? 왜?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준호. 완벽한 사위. 아내를 잃고도 장모를 감싼 따뜻한 남자. 그런데 왜 자꾸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걸까? 최강수는 박준호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관계, 경력, 학력, 자산,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준호의 출생 기록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태어난 기록, 또 하나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난 기록. 같은 사람이 2번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최강수는 원주 출생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원주시의 한 미혼모 시설에서 태어난 남자아이. 생모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시설 관계자의 메모가 남아 있었죠. 생모 19살. 출산 직후 아이를 두고 떠남. 최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전 19살.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선영의 현재 나이 52살. 35년 전이면 17살. 안 맞네. 아니,
잠깐. 최강수는 오선영의 호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오선영의 실제 나이는 54살이었습니다. 호적상 나이를 2살 줄여놓은 것이죠. 35년 전, 19살. 최강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박준호가 오선영이 버린 아이라면, 만약 그가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거라면, 최강수는 급하게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희미해졌죠. 이대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마리가 나타났습니다. 2025년 봄,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이 흐른 어느 날, 강원지방경찰청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40살 정도로 보이는 평범한 인상의 남자였죠. 그는 민원 창구에서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7년 전에 잃어버린 드론 찾으러 왔는데요. 담당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7년 전이요. 남자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안 비싼 기종이라 신고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그 모델이 단종돼서 중고가가 올랐더라고요. 혹시나 해서요. 직원은 분실물 보관 창고를 안내했습니다. 드론은 기적적으로 남아 있었죠. 7년 동안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남자는 드론을 받아들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물었죠. 근데 이거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2018년 1월 6일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 일대에서 수거됐네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금산이요. 그때 거기서 사고 있지 않았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렁다리 추락 사건이요. 그때 수색하다가 같이 발견됐나 봐요. 남자는 드론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기체는 파손됐지만 SD 카드 슬롯은 온전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꽂아봤습니다. 영상이 살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촬영한 풍경 영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화면에 출렁다리가 보였습니다. 새벽녘, 짙은 안개 사이로 다리의 윤곽이 드러났죠. 드론은 다리 아래쪽에서 위를 향해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교각 중간, 좁은 족장 위에 웅크린 사람이 보였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 남자는 난간 틈 사이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드론 주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면 위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다리 위에 두 사람의 실루엣. 한 사람이 난간 쪽으로 다가갔고 검은 패딩의 남자가 재빠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추락. 여자가 떨어지는 동안 검은 패딩의 남자는 고개를 들어 다리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입이 움직였죠. 드론의 마이크가 그 소리를 잡아냈습니다. 엄마, 나왔어. 드론 주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영상은 최강수 형사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영상을 수십 번 반복 재생했죠.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장면들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패딩의 남자가 손을 뻗는 장면, 여자의 발목을 낚아채는 장면, 그리고 그 한마디, 엄마, 나왔어. 최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선영이 본 건 추락하는 딸이 아니었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리 밑에 그 남자를 본 거야. 그래서 그런 표정을 지은 거야. 최강수는 영상 속 남자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안개와 거리 때문에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윤곽은 알아볼 수 있었죠.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박준호의 사진, 똑같았습니다. 체형, 어깨 너비, 머리 모양, 모든 게 일치했죠. 최강수는 급하게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7년 전 사건이야. 이미 무죄 판결 났고 새 증거라고 해봤자 화질 안 좋은 드론 영상 하나잖아. 최강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에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엄마, 나왔어. 이게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상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 신원 특정이 돼.
변호사가 조작이라고 우기면 어쩔 건데. 최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사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영상만으로 유죄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강수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영상 속 목소리를 분석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서 음성 파형을 추출하고 박준호의 공개 인터뷰 영상에서 채취한 음성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92% 일치. 법적 증거로 쓰기엔 부족했지만 최강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이놈이야. 확실해. 그는 박준호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35년 전 원주의 미혼모 시설, 버려진 아기, 2개의 출생 기록,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미혼모 시설의 오래된 기록 보관소에서 한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출산 확인서. 거기에는 생모의 지문이 찍혀 있었죠. 최강수는 오선영의 지문과 대조했습니다. 일치. 오선영이 35년 전에 버린 아이. 그 아이가 박준호였습니다. 최강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요. 박준호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죠. 어머니의 딸, 그러니까 자신의 이복 누나에게 접근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가족의 품에 파고든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 개통 전이라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완벽한 장소. 박준호는 미리 족장에 숨어 있다가 누나가 난간에 서는 순간 발목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 오선영이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35년 전에 버린 아들의 얼굴을 본 거예요. 아들이 딸을 죽이는 장면을요. 그 충격에 얼굴이 일그러진 겁니다. 그리고 박준호는 법정에 나타나 장모를 감싸는 착한 사위 역할을 했죠. 어머니가 살인범으로 몰리는 걸 지켜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구해주는 척했습니다. 왜? 어머니를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복수였으니까요. 평생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살게 만드는 것. 언제든 자신이 진실을 폭로할 수 있다는 공포. 그게 박준호가 원한 복수였습니다. 최강수는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부도 막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했으니까요. 7년 만에 사건이 다시 열렸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오전 6시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앞에 경찰 차량 3대가 멈춰 섰습니다. 최강수 형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23층에서 멈췄습니다. 복도 끝, 가장 넓은 평수의 문 앞. 최강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커피잔을 들고 있었죠.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아, 형사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최강수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준호 씨, 윤지연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준호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였죠. 7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증거가 나왔길래? 최강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드론 영상이요. 당신이 다리 밑에서 윤지연 씨 발목을 잡아당기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그 순간 박준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유로움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빛이 스쳤죠.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야겠네요. 그는 순순히 수갑을 찼습니다. 저항도, 변명도 없었죠. 오히려 웃음기마저 띄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동안 박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오셨네, 형사님. 솔직히 좀 기다렸어요. 최강수가 백미러로 그를 봤습니다. 기다렸다고요. 박준호가 고개를 돌려 최강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7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네. 한국 경찰 수준이 이 정도인가. 최강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유지했죠. 취조실. 박준호가 철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웠고 오히려 형사들을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최강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뭡니까? 박준호가 웃었습니다. 박준호요. 보적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최강수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35년 전 원주시 미혼모 시설의 출산 기록입니다. 생모의 지문이 찍혀 있죠. 오선영 씨 지문과 일치합니다. 박준호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DNA 검사 결과입니다. 당신과 오선영 씨는 모자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최강수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은 오선영 씨가 19살 때 낳아서 버린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취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호는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버린 아들이에요.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쓰레기처럼 버려졌죠. 시설에서 자랐어요. 입양 가정을 3번이나 옮겨 다녔고 9살 때 마지막 양부모가 날 때렸어요. 그것도 매일. 그가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죠. 14살 때 시설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죠.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았어요. 최강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20살 때 생모를 찾기 시작했어요. 시설 기록을 뒤지고 병원 자료를 추적하고 5년이 걸렸죠. 박준호의 눈에 어두운 빛이 스쳤습니다. 찾았을 때 그 여자는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남편, 딸, 넓은 집, 웃고 있었어요. 마치 날 버린 적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최강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결심한 겁니까?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죽이는 건 너무 쉬웠어요. 난 그 여자가 내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길 원했어요. 사랑하는 걸 잃는 고통, 버림받는 고통.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딸에게 접근했어요. 우연을 가장해서요. 지연이는 순진했죠. 착하고 다정하고 엄마를 닮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년을 사귀고 결혼했어요. 그 여자 앞에서 완벽한 사위 노릇을 했죠. 가족 행사마다 참석하고 선물 챙기고 안부 전화하고. 그 여자는 날 친아들처럼 대했어요. 박준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죠. 웃기지 않아요. 진짜 친아들인 걸 모르면서 친아들처럼 대하다니. 최강수가 물었습니다. 윤지연 씨는 당신의 정체를 몰랐습니까? 몰랐죠. 끝까지. 박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연이는 잘못이 없어요. 그냥 그 여자의 딸로 태어난 게 죄였을 뿐이죠. 최강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겁니까?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죽이는 것보다 효과적이었으니까요. 딸이 죽고 자기가 살인범으로 몰리고 그리고 날 의심하면서도 증거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7년 동안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 그게 보고 싶었어요. 그 여자가 무너지는 거. 최강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었어. 당신 아내였던 사람이. 박준호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그래요. 서류상으로는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형사님, 아시잖아요. 난 처음부터 아무도 사랑한 적 없어요. 사랑받은 적이 없으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취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강수는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괴물. 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괴물을 만든 건 누구인가? 며칠 뒤 구치소에서 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선영이 유리창 너머로 박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7년 만의 대면이었습니다. 오선영의 얼굴은 7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새하얗게 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아이니. 박준호가 웃었습니다. 35년 만이네요, 엄마. 오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때 나는. 박준호가 말을 잘랐습니다. 변명은 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래요. 당신은 어쩔 수 없었겠죠. 근데 나는요. 난 어떡해요. 오선영이 흐느꼈습니다. 박준호가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버린 아이가 돌아와서 당신 딸을 죽였어요. 기분이 어때요? 오선영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당신이 평생 이 고통 속에서 살기를 바라요. 나처럼, 정확히 나처럼. 그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봐요, 엄마. 법정에서 2025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호 법정. 대한민국을 뒤흔든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로 가득 찼죠. 취재진만 50명이 넘었고 법정 밖에는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피고인석에 박준호가 앉았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죠. 7년 전 법정에 처음 나타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손목의 수갑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검찰 측 논고가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8년 1월 5일 새벽 소금산 출렁다리에서 촬영된 드론 영상입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안개 속에서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족장 위에 웅크리고 있었죠.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위에서 한 여성의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 엄마, 나왔어. 방청석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이복 누나인 피해자 윤지연 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동기는 생모 오선영 씨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미혼모 시설 기록, 보험금 흐름, 문자 메시지 분석,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죠. 피고인은 35년 전 생모에게 버림받은 뒤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해 결혼하고 가족의 신뢰를 얻은 뒤 완벽한 범죄를 시행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3년에 걸친 계획, 7년에 걸친 은폐.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가 없이 아내를 죽이고 장모가 살인범으로 몰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위 행세를 하며 모두를 속였습니다. 검사가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변호인 측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위를 변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변호사가 박준호의 과거를 설명했습니다. 버려진 아기, 학대받은 아이, 사랑받지 못한 청소년. 피고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버림받았습니다. 3번의 입양 가정에서 모두 학대를 당했고 14살의 시설로 돌아온 뒤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였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괴물이 된 게 아닙니다. 괴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를 처음 버린 사람, 그를 때린 사람들, 그를 외면한 사회,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피고인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박준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훑어봤습니다.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맨 뒷줄에 앉아있는 오선영.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죽였습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 발목을 잡아당긴 건 저예요.
계획한 거 맞아요. 후회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요. 사람들이 저를 괴물이라고 부르더군요. 맞아요. 저는 괴물이에요. 그가 오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괴물은 혼자 태어나지 않아요. 누군가 만드는 거예요. 오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박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 쓰레기통이었어요. 시설 직원이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대요. 한겨울에 방 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남은 게 기적이래요. 근데 저는 그게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 박준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를 버린 여자는 편하게 살았어요. 남편 만나고 딸 낳고 예쁜 집에서 웃고 저는 맞고 굶고 울면서 살았는데 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는 기분,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 기분, 그 여자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준호가 오선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이는 착했어요. 진짜로. 저한테 잘해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여자 딸이었으니까. 그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눈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누나를 죽여야만 엄마가 지옥이 뭔지 알 수 있었어요. 오선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박준호가 웃었습니다. 7년 전 추락하는 딸 뒤에서 엄마가 지었던 그 표정. 지금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네요.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진술을 마치십시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끝났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오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래 사세요. 아주 오래. 매일 저를 생각하면서, 매일 지연이를 생각하면서.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뒤, 선고, 공판.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계획적으로 피해자 윤지연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재판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문을 향해 뛰어나갔죠. 박준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죠. 법정 경위가 그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박준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선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 모양은 선명했죠. 오래 살아서 지켜봐, 엄마. 그리고 그는 웃으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오선영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사건 직후 이혼했고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죠. 딸은 죽었고 아들은 그 딸을 죽인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녀는 원주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산이 보이는 곳이었죠. 매일 창문 너머로 그 산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떨어진 다리가 있는 산, 아들이 숨어 있던 산, 사람들은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손가락질했죠. 아이를 버린 여자, 딸을 죽게 만든 여자, 괴물을 낳은 여자. 오선영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치고 누워 있었고 밤에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거든요. 먹으려고 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어느 날 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째 불이 꺼지지 않는데 인기척이 없다고요.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오선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처음 보는 사람은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죠. 첫 번째 편지는 세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35년 전 19살의 저는가 태어난 아이를 버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잊으려고만 했습니다. 버린 아이가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 딸을 죽였습니다. 제가 사랑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은 벌입니다. 제가 받아야 할 벌입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부모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다시는 이런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를 버리지 마세요. 제발. 오선영, 드림. 2번째 편지는 박준호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이렇게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한 번만 불러도 될까? 미안해. 이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아. 35년의 고통을 이 2글자로 지울 수 없다는 것도 알아. 그때 나는 너무 어렸어. 무서웠어.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변명이야. 알아. 다 변명이야. 내가 맞아. 나는 널 쓰레기처럼 버렸어. 그리고 편하게 살았어. 널 잊고 행복한 척했어.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해. 내가 나를 벌주고 싶었던 것도 이해해. 근데 지연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었어. 그 애는 착한 아이였어. 너한테도 잘해줬다며. 내가 그랬잖아. 왜 그 애였어야 했니? 왜? 대답 안 해도 돼. 알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애였던 거잖아. 나는 이제 가. 더 이상 이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원한 대로 지옥을 봤어. 매일 지옥이었어. 이제 진짜 지옥으로 갈게. 거기서 평생 널 생각할게. 지연이 생각할게.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할게. 그럴 자격 없으니까. 그냥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편지가 공개되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오선영을 동정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끝까지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박준호를 괴물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사회가 만든 비극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모두가 물었지만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영아유기 방지 및 위기 산모 지원에 관한 법률. 하지만 언론은 다른 이름으로 불렀죠. 오선영법. 이 법은 위기 상황의 산모를 보호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익명 출산제도와 베이비박스 확대, 미혼모 시설 지원 강화, 다시는 버려지는 아이가 없도록, 다시는 괴물로 자라나는 아이가 없도록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형사 최강수는 오선영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척 몇 명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그뿐이었죠. 그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오선영은 젊었습니다. 아마 결혼 전에 찍은 사진이었을 겁니다. 웃고 있었죠. 평범하게요. 최강수는 묵념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 한 대를 꺼내 물었습니다. 오래전에 끊었던 담배였죠. 하지만 오늘은 피우고 싶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 하지만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 그가 빗속을 바라봤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 어머니를 잃은 아들, 아내를 잃은 남편, 누나를 잃은 동생, 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족이었죠. 최강수가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흉기야. 그가 돌아섰습니다.
빗속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금 산 출렁다리는 오늘도 관광객으로 붐빕니다. 인증샷을 찍고 환호하고 스릴을 즐기죠. 7년 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리 아래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안개가 피어오르고 다시 흩어집니다. 그날의 비명은 이미 바람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버려진 아이의 울음소리를, 떨어지는 딸의 비명을,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한 엄마의 사과를.